수은의 순도와 도망자 생활의 시작. 수은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해월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스승인 수은은 해월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다. 비록 자신이 도주의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수은의 가르침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수은이 체포되자 동학의 운명은 그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 수은의 빛의 길을 동행하다 혹여나 체포되면 동학은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싹이 잘리게 되어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리고 당시 동학의 교세가 수은을 석방시킬 정도로 성장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구원 활동은 자칫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다. 수은은 경주에서 과천역까지 끌려갔지만 철종의 붕어로 전국이 어수선해져 현지의 가명에서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엄동설안에 다시 대구로 내려왔다. 철종이 사망하자 조대비는 영조의 현손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명복을 임금으로 삼았는데 그가 바로 고종이었다.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즉위와 함께 섭정을 시작하여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끝내고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체제 정비에 들어갔다. 수은이 대구로의 수감이 결정되자 경상도관찰사 서헌수는 수은을 신문하기 위해 상주 목사 조영화와 지례현감 정기와 산청현감 이기재 3명을 신문관으로 선임하였다. 상주 목사 조영화는 도남서원의 동학배척운동에 가담하였던 인물이었다. 현재 김천시에 속해 있는 지례에는 당시 동학교도들이 많이 있어 동학의 사정에 밝은 정기화를 신문관으로 삼았다. 수은이 체포되고 대구에 이감되자 해월은 수은의 옥바라지 비용을 모으기 위해 은밀히 제자들을 찾아다녔다. 영덕의 유상호, 상주의 황문규 등 재력이 있던 제자들과 영덕, 영해, 흥해, 연일, 평해, 울진, 안동, 영양에 접해서 수은의 옥바라지 비용을 염출하였다. 1864년 1월 6일 수은이 대구 감영의 감옥에 당도하자 해월은 몇몇 제자들과 함께 대구로 숨어들었다. 당시 대구로 잠입했던 수은의 제자들로는 해월을 비롯해 수은의 조카 맹륜, 신령접주 하치욱, 영해접주 박하선, 고성접주 성한서, 대구 청도 기내접주 김주서, 울산접주 서군요, 영덕접주 오명철, 해월의 매부 이믹서 등 수십 명에 달했다. 해월이 수은의 옥바라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대구 인근 현풍에 사는 도인 곽덕원이 자청했다. 당시 옥바라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옥바라지는 거짓골을 해야 했다. 해월은 곽덕원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도원 기서에 그의 덕행을 기록하였다. 곽덕원의 정성과 효심은 이보다 누가 더하랴. 몸에는 굵은 새끼줄을 두르고 망건을 벗고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새때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 바쳤다. 선생 섬기는 일을 마치더라도 혹시 미진함이 있을까 둘러보고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곽덕원의 지극한 옥바라지의 옥졸도 감동하였다. 곽덕원은 옥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감옥을 스스럼없이 드나들게 되면서 옥졸에게 수은의 친척이 옥중에서 꼭 한번 수은을 만나보고자 한다고 부탁을 했다. 옥졸은 처음에는 수은이 중죄인이라고 해서 면회가 금지되어 있다고 거절했지만 수차에 걸친 부탁에 마음이 움직여 면회를 허락하였다. 수은의 친척은 다름 아닌 해월이었다. 해월은 1864년 3월 3일 늦은 밤 옥졸의 옷을 빌려 입고 감옥으로 잠입해 들어갔다. 해월은 밥상을 들고 감방에 들어가니 수은은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해월은 기침을 해서 인기척을 내니 그제야 수은이 해월을 올려다보았다. 해월은 극적인 만남에 반가움을 표시하려고 하였지만 수은은 해월을 외면하며 빨리 나가라고 눈짓을 하였다. 해월이 밥상을 수은의 앞에 내려놓자 수은은 먹는 신용만 할 뿐 빨리 나가길 재촉하면서 밥상 위에 담뱃대를 하나 올려놓았다. 해월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큰 절을 올리고 옥문을 빠져나왔다. 눈물을 머금으며 옥문을 나선 해월은 끝내 울음을 쏟았다. 곽덕원 집에서 노심초사하던 김경필 등 도인들은
해월이 스승님이 주신 담뱃대를 하나 들고 오자 그것을 이리저리 만지고 불어보다 담뱃대가 막혀있자 속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담뱃대를 갈랐다. 그러자 담뱃대에 종이 하나가 둘둘 말려 있었는데 종이를 펴니 시 한 편이 적혀 있었다. 등불이 물 위에 밝으니 빈틈이 없고 기둥이 마른 것 같으나 힘은 남아있도다. 나는 순순히 천명을 받으니 너는 높이 날고 멀리 달려라. 이 시가 수훈이 남긴 마지막 시, 즉 유시이다. 등불이 물 위에 밝아 빈틈이 없다는 앞 구절은 동학이 후천을 이끌어갈 도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고, 마른 기둥이 힘이 남아있다는 뒷 구절은 죽어서도 해월을 지켜주겠다는 수훈의 마음이 녹아있다. 수훈은 자신의 죽음을 천명이라고 하면서 해월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당부하였다. 고비원주는 또 한편으로 깊은 공부를 통해 웅비아라는 함의도 담겨 있다. 해월은 그 길로 대구를 빠져나와 안동으로 몸을 피한다. 수훈에 대한 신문은 1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수훈은 큰 칼을 쓰고 형틀에 묶인 채 매질을 당하면서 신문을 받았다. 서원수는 무조건 민심을 현혹시켰다는 사실을 실토하라고 윽박질렀다. 수훈은 모두 4차례의 신문을 받았는데 2월 20일경의 마지막 신문은 너무 혹독해서 수훈의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그때 우랫소리가 났다. 서원순이 놀라 수훈을 옥에 가두고 더 이상 신문하지 않고 장계를 올렸다. 서원수는 신문을 하면서 동학의 핵심인 동학경서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았다. 다만 동학을 이단으로 처단하기 위한 동학도인들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백성을 가머니설로 속인다는 죄목으로 몰고 갔다. 서원순 장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학은 서양의 도수를 그대로 차용해서 오직 이름만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현혹되었다. 둘째, 이것을 조속히 뿌리 뽑지 않으면 점점 커져서 마침내 황건적과 백년교도와 같은 큰 화근이 될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원흉인 최복술, 수훈의 어릴 적 이름을 대구 감사로 하여금 군대와 사람들을 모아 일벌백계의 벌로 다스려 백성들을 경계시키고 강원보 등 제자들은 등급에 따라 처벌을 바란다. 넷째,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릇된 교설이 난무해서 영남처럼 유교가 왕성한 곳에서도 이런 사교에 휘말리니 매우 걱정스럽다. 서원수는 동학은 서학의 한 갈래이며 정학인 성리학을 문란하게 하는 이단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정에서는 서원순의 장계를 토대로 3월 2일 수훈을 참수하고 제자들을 정배 보내라는 엄명을 내렸다. 조정에서 바라보는 동학은 서학의 요사한 가르침을 그대로 옮겨 이름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동학은 세상을 헷갈리게 하고 어지럽혔으니 속히 엄벌을 내리지 않으면 나라 법을 세울 수가 없다고 보고 그 우두머리인 수훈의 처형을 결정하였다. 1864년 3월 10일 오후 2시경 수훈은 대구 남문 개울가에 있는 관덕당 뜰에서 참형되었다. 41세의 나이로 대명률 제사편 금지 사무사술조, 즉 좌도난정률에 의해 적용받았다. 참형을 할 때 망나니가 수훈을 목을 쳤으나 목이 끊어지지 않자 집행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수훈이 청수한 그릇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오랜 묵상을 한 후에 이제 목을 치면 달아날 것이라고 하였다. 망나니가 칼을 들자 그제서야 목이 달아났다는 이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우리의 자주적 근대화의 씨를 뿌린 동방의 성자 수훈 최재우는 41세의 일기로 이렇게 최후를 마쳤다. 수훈의 목은 남문 밖에 3일간 효수되었고 시신은 방치되었다. 3월 13일 서원수는 수훈의 가족에게 인계해 가라고 하였다. 수훈의 시신은 해월의 매형인 이믹서를 비롯해 10여 명의 제자들이 수습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운구해 자인현의 후연점에 도착하니 저물었다. 후연점이 있던 곳은 암양면 신천리로 이곳에는 경주에서 대구로 가는 길이어서 연못과 주막들이 많았다. 표영삼은 이곳에 노인들에게 집못이 있었고 그 앞에 선돌배기 주막이 있었다고 들었다. 집못은 지금은 논으로 간척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필자도 이곳을 찾아 노인들에게 물어보니 예전에 주막이 몇 곳 있었다고 하였다. 수호는 이 후연점이라는 주막에서 3일간 머물렀는데 그 이유는 그때까지 시신의 온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기록에 전한다. 3일 후 시신의 온기가 사라지자 운구를 해 운문과 건천을 거쳐 경주의 가정리까지 옮겨왔다. 수훈의 시신은 역적이라 선산이 있는 도리의 관산에 묻히지 못하고 수훈이 태어난 가정리 앞산인 구미산 끝자락의 대리골 밭머리에 암장하였다. 수훈의 유해는 1907년 10월 17일 현재의 묘소인 가정리산 75번지로 이장하였다. 당시 시천교에서 이장을 주도했는데 1864년 수훈의 시신을 묻었던 양사위 정울산이 직접 수훈의 시신을 수습하여 옮겼다고 한다. 이때 수훈의 둘째 딸 최연과 아들 세청의 부인인 강릉김 씨도 참석해 이장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수훈의 묘소는 태묘라고 이름하였다. 안동의 이무중의 집으로 피신 갔던 해월은 그로부터 소개받은 은신처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들이 이무중의 집에 들이닥쳐 이무중을 체포했다. 이무중은 포졸에게 뇌물을 주고 간신히 풀려나왔다. 해월은 풀려난 이무중으로부터 수훈의 조난 소식을 들었다. 안동도 안전하지 않자 해월은 영덕 직천에 있는 강수의 집으로 갔다. 강수는 해월이 가장 마음이 통하는 믿음직한 도인이었다. 강수는 이후 해월을 가까이에서 보자 하며 도차주가 되어 동학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였다. 해월은 강수와 손을 맞잡고 대성통곡하였다. 강수는 해월에게 동학의 장래가 주인 해월을 가리킴에게 달렸으니 신중을 기하여 후일을 도모할 것을 간청하였다. 수훈이 순도하여 동학은 명운이 해월에게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해월이 어떻게든 살아남아 스승의 유지를 이어갈 것을 거듭 간청하였다. 수훈이 순도하자 해월에게 동학의 운명이 달려있었다. 이제 그를 지도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몫이었다. 해월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발이 행각을 시작했다. 성강현 문학박사, 동의대학교 겸임교수,